2차 세계대전 최후의 기록 지난 시간엔 붉은 군대가 히틀러의 지하 벙커 1.6km 전방까지 접근하면서 베를린 거리는 전쟁터가 된다. 동서부 전선의 연합군이 독일 토르가우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태평양에서는 오키나와 전투가 길고도 격렬한 교착 상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 주에는 나치가 건설한 최초의 수용소 다카우가 미군에 의해 해방된다. 베를린이 붉은 군대의 손에 떨어지고 히틀러는 아내를 맞아들인다. 그리고 36시간 후 그는 자살한다. 태평양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오키나와의 미군이 일본군의 매서운 반격을 받는다. (4월 29일) 독일. 이른 아침 미 7군 예하 42사단과 45사단이 다카우에 도착했다. 면헨 서북쪽 19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나치 최초의 포로 수용소였다. 이날 부대는 수용소로 접근하면서 산발적인 공격을 받았다. 오전 11시 연합군 병사들은 300명의 SS 부대를 압도하고 저항군을 제압했다. 포화가 가시자 병사들은 사망한 수감자들을 실어놓은 열차를 발견해 수색했다. 수용소에 들어서자마자 미군 병사들은 공포와 역겨움에 사로잡혔다. 질병과 기아, 체력 고갈로 사망한 시체들이 퇴적돼 썩어가고 있었다. 악취가 가득했다. 해방군은 또 다카우의 화장터도 발견했다. 이곳에도 역시 시체들이 넘쳐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카우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의학 실험을 위한 인간 멀머트로 사용된 것이다. 이 극악무도한 잔악 행위의 전모는 석 달 전 아우슈비츠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수용소의 의사는 요제포 맹길레였다. 맹길레 박사는 2개의 막사를 격리시켜놓고 실험을 자행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특정한 것에 대해 얼마나 빨리 치료제를 만드는가 하는 거였지요. 그리고 2번째 실험에 대해선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험이 성공하는지 이것저것 해보는 거라고요. 유럽의 모든 수용소에서 학살이 자행됐지만 다카우에선 32,000명이나 살아남았다. 곰팡이가 핀 빵 한 조각이 하루 식사였어요. 그게 다였지요. 전 사흘간 시체 옆에서 잠을 자며 그의 배고픔을 먹었지요. 선택은 단 2가지였어요. 꼭 살아남을 거란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그리 믿지 못하면 결국 자살하게 되지요. 그러나 해방이 곧 죽음이 되기도 했다. 이날 자유의 약속을 받자 몇몇은 전기 철조망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러 명이 감전돼 사망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발진 티푸스가 돌아 2,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용소가 해방된 후에도 비극은 여전했죠. 질병 사망률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생존자들은 창고라는 전염병과 고문으로 쓰러져갔다. 연합군이 접근하자 SS 수비군은 수감자처럼 위장했지만 우수한 영양 상태로 인해 들통이 나고 말았다. 수감자들이 SS 수비군을 공격해 죽을 때까지 곤봉과 돌로 내리쳤다.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그리고 약 40명이 사망했다. 일부 미군들은 항복하려는 수백 명의 SS 친위대원들을 사살해 스스로 정의를 집행했다. 358명 이상이 수감자들에게 살해됐다. 오후 12시 다카우의 질서가 임시로 복원됐다. 해방된 죄수들이 모여들었다. 비록 즉시 풀려날 수는 없었지만 의약품과 식료품을 제공받았다. 오후 1시
미군의 의무장교 일진이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들의 검지를 시작했다. 1933년 이후 다카오의 철조망 뒤에서 약 3만 2천 명이 기아와 질병으로 숨졌다. 이 의료 지원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640km 밖의 또 다른 나치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다. 4월 30일 베를린 북쪽 80km. 붉은 군대가 라벤스브릭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켰다. 1939년 하인리히 히물러가 세운 이 수용소는 나치의 유일한 여자 강제 수용소였다. 이곳에 투옥된 여성들은 다른 수용소의 남자들처럼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은밀한 의료 실험 대상이 됐다. 점령 유럽 전체에서 끌려온 수감자 9만 2천 명이 라벤스브릭에서 죽음을 맞았다. 이날 소련군은 단 3천 명의 생존자들만 발견했다. 이틀 전 붉은 군대가 접근하자 라벤스브릭의 수천 명의 수감자들은 죽음의 행군에 내몰렸다. 너무 쇠약하거나 아픈 환자들은 뒤에 남겨졌다. 이런 죽음의 행군은 유럽의 모든 수용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빵 한 조각을 주더니 걸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걸쳐 입었는데 걸칠 게 별로 없었어요. 걷기 시작했지요. 2시간 걷다가 멈추게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쉰 다음 다시 걸었지요.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걷지 못하면 길가에서 바로 사살해버렸어요. 바로 이날 붉은 군대가 라벤스브릭을 해방한 지 몇 시간 후 소련군 정찰대가 죽음의 행군에 참가한 이들 역시 해방시켰다. 4월 29일 이탈리아 카세르타 오후 2시. 이날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 사령관 하인히 폰 비에팅호프의 대표단이 연합군 지중해 사령관 헤롤드 알렉산더 원수의 본부에 도착했다.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은 무조건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항복은 5월 2일 정오를 기해 발효키로 돼 있었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100만 독일군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함으로써 전쟁 포로가 됐다. 이탈리아에서 패한 독일군은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나치 수비군에 대한 공격의 선봉은 셔먼 파이어플라이 탱크였다. 셔먼 탱크는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온 탱크라고 자주 일컬어진다. 이 탱크는 돌파 작전에서 자주 이용됐습니다. 연합군은 이걸 앞세워 적진을 돌파했죠. 속도가 탁월했기 때문에 적의 후방을 마구 헤집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셔먼 탱크의 개조 모델인 파이어플라이는 특히 영국군에서 인기가 높았다. 영국은 이렇게 말했죠. 독일군과 전투를 벌일 때 적어도 장병들에게 적을 죽일 총을 줄 수 있겠군. 17파운드라는 고속의 기관총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기관총의 사정거리는 900m에 달했고 8cm의 강판도 뚫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파이어플라이라고 해도 결점이 없는 건 아니었다. 수많은 장점을 가진 17파운더 기관총은 또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밖으로 너무 두드러져 보여 전투에선 적의 주요 표적이 됐다. 4월 29일 이탈리아의 나치군이 무조건 항복을 한 지 사흘 후 거의 모든 독일의 전차와 무기들이 연합군의 손에 들어갔다. 게팅호프는 부하들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며 말했다. 지금부터 총통의 명령이 아니라 네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라. 고급 장교나 사병들 할 것 없이 모두 필사적으로 탈출을 도모했다. 포강을 건너 헤엄치는 이들도 있었다. 도시가 함락돼가는 가운데 볼로냐가 연합군에게 떨어지고 이탈리아 빨치산이 밀라노와 투린을 장악했다. 이번 주 잊혀진 전쟁이라고 알려진 20개월간의 이탈리아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베를린에선 히틀러가 이탈리아의 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그의 친구이자 동맹인 무솔리니는 처형돼 24시간 전인 4월 28일 거꾸로 매달렸다. 히틀러와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측근들은 총통공관 비밀정원 9m 아래에 만들어 놓은 요새인 총통 벙커에 숨어 있었다. 이날 벙커의 분위기는 더욱 절망적이 돼갔고 히틀러는 다음 행동을 고려했다. 4월 29일 베를린 오전 1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다. 소련군과 탱크, 야포가 부서진 도시로 밀고 들어왔다. 소련군이 베를린으로 들어오자 도시 전투가 벌어졌지요. 거리마다 총격전이 펼쳐졌어요. 탄피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백병전까지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였지요. 교전을 벌이긴 했지만 독일군은 달리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냥 항복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항복 역시 여러 가지로 위험했죠. 상관에게 총살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절망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히틀러는 오랜 연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을 결심했다. 뮌헨에서 교사의 딸로 태어난 에바 안나 파울라 브라운은 수녀 학교에서 제적당하기 전 아돌프 히틀러를 만났다.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의 조수로 일하던 에바는 결국 그의 연인이 됐다. 그러나 브라운은 이내 히틀러와 다른 여자들의 관계 때문에 고생을 한다. 두 번의 자살을 시도하자 히틀러는 에바를 달래기 위해 기사가 달린 벤츠와 바이에른의 빌라를 선물한다. 1944년 히틀러 암살 사건 이후 브라운은 그에게 헌신했다. 에바는 히틀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이 죽음이라 해도 당신과 함께 하기로 맹세했고 오직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러나 에바에 대한 히틀러의 감정은 모호했다. 둘의 관계는 대중들에겐 비밀이었다. 심지어 히틀러의 측근들조차 둘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았다. 제 견해로 히틀러는 아주 이상해요. 그는 야행성이고 채식주의자이며 충동적이고 기벽이 있으면서도 꼼꼼합니다. 정말 기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생활도 정상적이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바 브라운은 일종의 동지였을 겁니다. 에바는 헌신적이었지만 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에바 브라운은 나치 정권의 공포를 겪지 않고 2차 대전을 보냈고 정치에도 무관심했다. 패배가 눈앞에 닥쳤을 때 비로소 전쟁의 현실을 깨닫게 됐을 것이다. 붉은 군대가 1945년 4월 베를린으로 들어오자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의 벙커에 합류했다. (4월 29일) 베를린. 붉은 군대가 베를린의 심장으로 돌진하자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하기로 한다. 히틀러는 에바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도 부르주아적 인간인 거죠. 히틀러는 또한 그가 꿈꿔왔던 광적이고 장엄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독일과 국민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거부 반응을 보였다. 히틀러는 국민에게 봉사했던 나의 헌신으로 우리를 거부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히틀러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는 베를린에서 폭스슈트름과 싸우고 있는 시 공무원 발터 바그너를 불러 의전 행사를 벌일 걸 지시했다. 에바는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독일 법에 따라 에바와 히틀러는 자신들이 아리안의 후손이고 유전적 질병에서 자유롭다는 맹세를 했다.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이 맹세를 받쳐줄 문서가 발행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붉은 군대가 닥쳐오고 있어서 서류 사항은 미뤄졌다. 히틀러의 가장 충성스러운 관리인들인 요제프 괴벨스와 마르틴 보르만이 증인을 섰다. 무너져가는 제국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총통 공간의 지하 10m에서 둘의 결혼식이 거행됐죠. 결혼했습니다. 케이크와 차가 나오고 물론 샴페인도 터뜨렸겠죠. 전체 의식은 1시간 남짓으로 약소했지만 실제로 거행됐어요.
백년 해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살지 못할 걸 다들 알았죠. 히틀러도 에바도 알았을 겁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결혼식 몇 시간 후 히틀러는 두 명의 비서 중 한 명인 트라우들 융게에게 유언과 정치적 요소를 구술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은 전쟁을 원한 적이 없었다는 거였다. 그는 세상에 가해졌던 죽음과 공포가 모두 유태인들의 탓이라고 했다. 총통은 또한 괴린과 히물러의 배신을 크게 비난하고 제3제국은 전 세계의 독이 되는 국제시원주의에 냉혹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가 결국 널리 퍼질 거라 했다. 이런 신념 때문에 자신은 기꺼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겠다고 말했다. 유언은 세부가 복사돼 특사에게 맡겨졌고 어떻게든 유언을 전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한문은 데니처 제도 앞이었다. 데니처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문서엔 그가 후계자로 지명돼 있었다. 한문은 현재 군사령관인 페르디난트 쉐너 원수 앞으로, 한문은 뮌헨의 나치 본부로 보내졌다. 데니처는 이 문서를 결코 받지 못했지만 베를린 공관에서 보내진 무전 메시지를 통해 총통의 유언이 전해졌다. 4월 29일 유지에서 당신을 제3제국 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4월 29일 베를린. 이날 저녁 히틀러는 통쇄된 베를린의 군사령관인 헬무트 바이틀링과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틀링은 어떤 희망도 주지 못했다. 이미 고갈된 그의 부대는 붉은 군대에게 계속 패하고 있었다. 바이틀링은 며칠 내로 공관이 접수될 거라 알고 있었고 그의 부대는 탄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히틀러는 바이틀링에게 탄약이 떨어지면 소규모로 부대를 편제해서 소련군을 뚫고 서쪽으로 이동하거나 숲으로 숨어들어가 전투를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항복은 안 된다고 했다. 밤 11시 히틀러는 최후의 수단으로 베를린 160km 지점 발트해 인근에 주둔 중인 카이텔 원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그는 카이텔에게 언제 어디로 소련군을 뚫고 자신을 도우러 베를린에 올 건지 물었다. 4월 30일 새벽 1시, 2시간 후 히틀러는 카이텔의 응답을 받았다. 베를린 외곽의 독일군은 무기도 인원도 열세였고 붉은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됐다. 지원은 없었다. 히틀러는 무솔리니처럼 끝내기 싫었고 소련군에게 승리를 넘기기도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쉽사리 자살할 수도 없었다. 히틀러는 살아서 소련군의 수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 굴욕으로 생각했죠. 그는 스탈린이 펼칠 쇼에서 우리에 갇혀있길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시체가 전시되길 원치도 않았죠. 그러나 그의 문제는 자신이 이기지도 살지도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는 베를린과 함께 불길 속에 사라지기로 했다. 그는 24시간도 안 돼 소련이 자기 문을 두드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거칠게 결정을 내렸죠. 모든 게 끝났다. 이제 탈출구는 없다. 히틀러와 그의 새 신부 에바 브라운은 자살 계획을 세웠다. 한때 팔팔하던 히틀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패배와 절망의 그림자가 그의 안색에 깊게 배어나왔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비록 나중에 유럽의 모든 유태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히틀러 자신의 할아버지가 유태인일 거라고 추측된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제16 바이에른 보병 예비사단에 입대해 4년간 서부 전선에서 복무했다. 전후 뮌헨에 정착한 그는 독일 노동당이라고 알려진 신생 정치 집단에 가입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연설 실력으로 지위가 급상승한 히틀러는 당을 이끌게 됨으로써 국가 사회주의를 향한 초석을 놨다. 1924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동안 그는 나치 운동에 성설화할 수 있는 나의 투쟁 마인 캄프를 썼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유태인, 공산주의자들을 격퇴하고 천년간 세상을 통치할 신제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다. 대공황으로 독일이 기록적인 실업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들자 나치당이 급격히 떠올랐다. 1933년이 되자 히틀러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됐다. 다음에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기회를 잡고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대대적인 재무장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면서 세계의 긴장이 높아져갔다. 독일의 불법적인 폴란드 점유로 결국 1939년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자 히틀러는 전체적인 전격 작전을 펼쳐 전 유럽을 강력하게 밀고 들어갔다. 히틀러의 통치 중 가장 오래 지속되고 무서운 유산은 유태인 박멸운동이었다. 600만의 유태인 남녀와 아이들이 살해된 걸로 추산된다. 여기에 집시와 동성연애자, 전쟁 포로들을 비롯한 거의 500만의 비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됐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술 와인. 수세기 동안 수많은 문명 국가에서 최고의 술로 칭송받아온 와인은 과연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와인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매력적인 와인의 역사.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세계사 기행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이 짜증나십니까? 진짜 해적들을 만나보십시오. 용감무쌍한 배짱, 광활한 바다를 주름잡으며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진짜 해적들의 이야기. 10월 30일 일요일 밤 10시 캐리비안의 해적이 방송됩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 4월 30일 베를린. 소련군은 급격히 제국의 심장에 다가가고 있었다. 병사들은 적어도 9번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스탈린은 포구령을 내려 독일에서 중요한 건물인 독일 의회에 소련의 깃발을 맨 처음 꽂는 병사에게 영웅 칭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독일 의회 건물에 대해 소련군은 항상 이곳을 베를린의 상징적인 심장이라고 인식했어요. 코니에프 원수와 주코프 원수는 모두 의회를 선점하기 위해 격렬히 경쟁했지요. 수많은 소련군 병사들이 바로 자기 사령관의 호승심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새벽 5시. 소련군은 독일의 국회에 야포와 로켓을 맹렬한 기세로 퍼부었다. 가혹한 공격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오후 6시, 그날 오후 늦게 소련군 보병이 독일군 외곽 수비군을 돌파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이 최후의 보루임을 알고 있는 나치의 의회 수비대는 침공하는 적을 필사적인 각오로 막았다. 소련군은 방 하나, 복도 하나, 계단 하나를 전진하는데도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밤 10시 50분, 2명의 소련군 하사관이 의회 지붕으로 올라가 깃대를 가지고 포화로 생긴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아침 이 상징적 장면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재현됐다.
주코프의 대원들이 의회를 돌파했지요. 주코프의 장병들은 격전을 치른 후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깃발을 꽂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2차 대전에서 유명한 장면이 됐지요. 잔해를 뚫고 올라간 이 두 병사는 주위로 쏟아지는 총탄을 해치고 의회에 붉은 길을 꽂았습니다. 그건 승리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였지요. 2차 대전 최후의 기록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지만 소련군은 베를린의 심장을 향해 격전을 이어갔다. 밤이 되자 총통 공간과 벙커 몇백 미터 앞까지 진출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히틀러는 스스로 심판을 끝낸 후였다.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붉은 군대가 의회로 밀고 들어가던 바로 그날 히틀러는 36시간 전에 결혼한 에바 브라운의 침실로 들어갔다. 몇 분 후 다시 나온 그들은 측근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는 사이 공간에서 음악 소리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위층의 직원들은 이왕 죽을 거라면 최후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말 기이한 결혼식이 있고 나서 히틀러의 마지막 24시간 동안 벙커의 질서는 와해됐습니다. 히틀러가 머무르던 숙소의 두 번째 층 위에서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시끄럽게 파티를 하면서 최후의 긴장을 풀었죠. 부부는 히틀러의 방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히틀러의 개인 보좌관 하인츠 링게가 서너 명의 사람들과 함께 히틀러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들은 소파 위에 죽어있는 히틀러를 발견했다.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발밑엔 권총이 떨어져 있었다. 아몬드 향기가 가득했다. 청산가리의 냄새였다. 자기 머리를 쏘기 전 히틀러는 독이 든 캡슐을 먹었다. 에바 브라운은 맞은편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역시 청산가리를 복용했다. 시신들은 벙커에서 공간 정원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옅은 구덩이를 파고 40갤런의 가솔린을 끼얹은 다음 불을 붙였다. 히틀러는 자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에바의 시신을 알아볼 수 없게 태우길 원했죠. 소련군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부하들은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베를린 거리로 나가 어떻게 해서든 시체를 태울 가솔린을 구해왔습니다. 이 일을 끝낸 사람들은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잠시 후 불에 탄 시체를 확인한 다음 대충 매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폭격이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와 에바의 잔해를 공간 정원 주위에 뿌렸습니다. 히틀러는 56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그의 유해가루는 폐허가 된 베를린에 뿌려졌다. 그가 꿈꾸던 천년의 제국은 겨우 12년 3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그는 원하는 걸 얻었지요. 지금까지도 세상은 전쟁이 끝나기 2주 전 벙커에서 벌어졌던 그 일에 매달리고 있으니까요. 4월 30일 베를린. 히틀러가 자살하자 요제프 괴벨스와 마르틴 보르만은 바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소련과 휴전 협상을 위해 육군 참모총장 한스 크랩스 장군을 보냈다. 5월 1일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붉은 군대 사령관에게서 무사 통과를 약속받은 후 크랩스는 바실리 주코프 원수를 만나 공식적으로 휴전을 요청했다. 이 소식이 주코프 원수에게 전달되자 주코프는 즉시 스탈린에게 통보했다. 스탈린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독일군의 전면적인 항복만을 요구했다. 주코프는 괴벨스와 버르만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대략 6시간이 지난 후인 아침 10시 15분까지 무조건 항복에 동의하라고 말했다. 그들이 거부하면 주코프는 베를린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55분 마감 시간을 넘긴 지 40분. 괴벨스와 버르만에게서 응답이 없자 붉은 군대는 베를린 공격을 재개했다. 괴벨스는 끝났다는 걸 알았다. 어떤 자비도 기대할 수 없었다. 오후 8시 45분 몇 시간 후 괴벨스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아내 마그다와 히틀러의 주치인 루드부크 슈tum베커 박사는 그의 어린 6아이들이 자는 동안 입안에 독약을 털어넣었다. 그리고 괴벨스와 마그다는
벙커를 나와 공관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청산가리를 삼키면서 친위 대원에게 뒤통수를 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처럼 그들 역시 불태워졌다. 그들의 걱정은 오직 죽는 방법뿐이었어요. 그들은 역사에도 남지 않을 거라 여겼습니다. 제3제국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게돈이었지요. 밤 9시 30분, 1시간도 되지 않아 데니츠 제독은 함부르크 라디오에서 엄숙한 연설을 했다. 무르크너의 교향곡 7번이 배경으로 깔리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는 극소수의 베를린 시민들에게 국민들을 이끌던 히틀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데니츠는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히틀러가 베를린을 방어하다 사망했다고 했어요. 자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그냥 사망했다고만 했죠. 데니츠는 또 명료하게 자신이 독일의 새 지도자가 됐다고도 말했다.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는 동안 벙커에 남아있던 이들은 자살하거나 도망치다 모두 붙잡혔다. 히틀러의 비서인 트라우들 융게는 소련군에게 붙잡혀 투옥됐다. 몇 개월 후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혀 미 정보부에게 신문을 받았다. 오후 11시 데니츠에게 간 것으로 알려진 보르만은 공관에서 사라져 신비하게 베를린의 폐허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는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5월 2일 새벽 6시 베를린의 군사령관 바이틀링 장군은 상황이 절망적이란 걸 깨달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더 이상 희망 없는 전투에서 희생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렸다. 그리고 항복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소련군에게 베를린의 항복을 알리는 무전을 쳤다. 소련군은 이 메시지를 개별 독일 부대에게 알리면서 즉각적으로 항복하면 명예로운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화가 피어오르는 베를린의 폐허 속에서 바이틀링과 그의 참모들은 총을 내려놨다. 항복하는 독일 군들을 보면서 소련군은 탱크에서 뛰어내려 열광적으로 축하를 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독일의 수도는 이제 붉은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다. 소련군은 48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 그러나 승리의 대가는 값비쌌다. 베를린을 얻기 위한 전투에서 양측은 350만의 희생자를 냈고 수천 발의 수리탄과 박격포, 탱크와 자주포가 파괴됐다. 약 15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한 걸로 추산됐다. 복수의 붉은 군대 역시 대가가 값비쌌다. 베를린 전투에서 30만 이상의 소련군이 사망했다. 인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소름 끼치고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전투였지요. 전투의 전리품으로 주코프는 즉시 히틀러의 시신을 찾았다. 소련군이 총통의 유해를 찾아 베를린 거리를 쓸고 다니는 동안 세계는 그의 죽음을 접했다. 이제 베를린은 함락됐다. 독일군의 항복은 필연이었다. 카롤 데니츠는 독일군의 승리는 이제 절망적이라는 걸 알았다. 데니츠는 연합군과 항복 협상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잔여 병사들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미군이 가까운 서부 전선 쪽으로 빠져나가게 했지요. 그래서 미군에게 항복하게 했어요. 데니츠가 국민들의 안녕을 비이성적으로 바라봤다면 무조건 항복하려 했겠지만 그러진 않았지요. 그는 자신이 진짜 지도자처럼 진지하게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는 연합군에게 조건을 얻으려고 했어요. 데니츠는 새로운 해군 제독 한스 폰 프리데버르크와 3명의 참모장들에게 버나드 몽고메리 원수를 만나라고 지시했다. 이 만남은 함부르크에서 조금 떨어진 르네브르크 황야에 설치된 몽고메리의 텐트에서 이루어졌다. 협상단이 도착하자 몽고메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뭘 원하시오? 즉석에서 그들은 서방연합군에게 북쪽 독일군의 항복을 제안했다. 대신 시민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몽고메리는 독일의 부분적인 항복은 거부했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의 나치군의 항복은 요구했다. 프리데버르크는 독일인들을 유린할 소련군들에 대한 항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몽고메리는 그런 생각은 1942년 소련을 침공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받아쳤다. 이 소식을 접한 데니츠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5월 4일 오후 6시 30분 프리데브르크는 르네버르크로 돌아가 네덜란드와 독일 서부 그리고 덴마크에서의 모든 독일군의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모든 적대 행위는 다음 날 오전 8시를 기해 중지됐다. 그러나 몽고메리에 대한 항복은 오직 연합군 21군과 싸운 북쪽의 독일군만을 대상으로 했다. 독일군은 이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을 만나야 했다. 아이젠하워는 동서양의 양연합군에게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5월 5일 이날 프리데브르크 일행은 동북 프랑스 랭스의 아이젠하워 본부로 날아갔다. 아이젠하워는 접견을 거부했다. 그는 교섭할 뜻이 없었다. 그는 협상을 자신의 참모장인 월터 베델 스미스 장군에게 맡겼다. 독일군이 여전히 서방연합군하고만 단독 강화 협상을 주장하자 협상은 결렬됐다. 최종 합의는 다음 주에 이르러서야 나오게 된다. 소련을 믿지 못하는 건 독일뿐만이 아니었다. 대서양 건너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란드의 운명을 결정할 협상단은 스탈린에게서 뭘 기대하지 못할 거라고 의심했다. 5월 4일 샌프란시스코 국제조직에 관한 유엔 회의를 하는 동안 폴란드의 미래에 관한 소련의 구상이 드러났다. 서방은 새 정부를 구성하려던 16명의 폴란드 지도자들이 3월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정보는 소련 외무장관 몰로토프에 의해 밝혀졌다. 소련은 이 폴란드인들을 붉은 군대에 대한 음모를 꾸몄다며 기소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스탈린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다. 1939년 9월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의 자유를 위해 히틀러와 전쟁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미군은 아직도 느끼지 못하지만 폴란드가 소련 제국에게 먹혀버렸어요. 1944년이 되자 스탈린은 왕성한 식욕을 드러냈지요. 그는 복수를 넘어 정복을 원했어요. 스탈린의 진짜 동기가 명확해지는 가운데 연합군 간의 긴장은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8,000km 떨어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이 참호 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일본과의 전투가 급격히 교착돼 가고 있었다. 태평양 전선의 오키나와 전투는 유혈이 낭자한 장미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섬의 일본군 수비대는 쇼리성으로 퇴각했다. 사이먼 버크너 사령관 휘하의 미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숨어있는 일본군을 향해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4월 30일 이날 올드 브리드라는 애칭의 해병 1사단이 전투에 지친 27사단을 해체했다. 해병 6사단 또한 남진해 전선에 합류할 준비를 했다. 미군이 악전고투를 하는 동안 일본군의 상태 역시 악화돼갔다. 그들의 식료품과 군수품은 한정돼 있었지만 지원은 없었다. 해안이 미 전함에 완전히 봉쇄돼 있어 오키나와 주둔 일본군 사령관 오시지마 미츠루 장군은 지원받을 길이 없었다. 일본군은 오직 사기에 의존할 뿐이었다. 오시지마의 전술에 짜증을 내는 도쿄의 일본 최고 사령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들은 공세적으로 나가 적과 교전을 벌이라며 오시지마를 압박했다. 5월 2일 오시지마의 참모장 조이사무 장군은 쇼리성에서 참모장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침략군을 밀어내지 못하는 참모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공세적으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지고 있으며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무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역공을 무척 선호했습니다. 그는 그 길만이 미군을 압도하고 일본군의 우수한 정신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지요. 오직 공격이었어요. 오시지마의 참모들은 양극화됐다. 많은 이들이 역공은 부족한 자원을 고갈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이사무의 역설 때문에 오시지마는 마지못해 대규모 역공을 펼치는 데 동의했다. 역공은 섬 중앙의 마에다에서 오키나와 남부의 지역을 거쳐 동부의 오우키로 가멘키로 했다.
그러나 오시지마는 대대적 역공은 재앙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 5월 3일 밤이 되자 미 7사단에 대한 야포 공격과 함께 일본군의 공습이 시작됐다. 오시지마 부대의 주력은 24사단의 지상군 수천 명이었다. 대부분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훈련도 잘 돼 있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전투는 격렬해졌다. 일본군의 반격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포로란 없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심지어 상황이 절망적이 되면 자살했죠. 다행히 그들의 장비는 우리보다 연약했습니다. 오시지마와 그의 참모들이 예측한 대로 오래지 않아 월등한 무기를 갖춘 미군이 일본군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얼마 남지 않은 탱크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일본군은 폭우 때문에 진창에 빠져 손쉽게 미 야포에 걸려들고 말았다. 일본군은 역공을 펼치기 위해 자신들이 노출되는 순간 미군의 화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 즉시 미군의 공격에 강타당했죠. 다치지 않은 병사들은 서둘러 귀환했다. 일본군은 점차 패퇴하고 있었다. 오직 미군의 화력에 의해서만 수백 명이 사망했다. 5월 5일 이날 일본군은 2차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엔 타나바로 지역의 미 7사단과 77사단의 방어선을 돌파해 버크너의 본부에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일본군이 미 7사단 17보병연대의 1.6km 전방까지 다가오면서 거친 공방이 이어졌다. 비록 큰 사상자를 냈지만 미군은 가까스로 일본군의 2차 공격을 막아냈다. 일본군은 후퇴하면서 시체와 무기들을 버리고 갔다. 밤이 되자 전투는 끝이 났다. 오시지마가 예상한 대로 일본군의 역공은 재난을 불러왔다. 그는 정예부대 5,000명을 잃고 무수한 부상자를 냈다. 게다가 미군의 야포가 그들의 중포의 위치를 파악해 19문을 파괴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미군 700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오시지마는 다시 방어에 몰두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8주간 그는 최고의 방어를 펼쳐 미군의 승리를 최대한 늦추게 된다. 오키나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주 이 시간엔 역사상 가장 잔인한 6년간의 세계 대전 끝에 마침내 독일이 항복한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끝나는 건 오직 시간 문제였죠. 그러나 산발적 저항이 유럽 전역에서 이어진다. 2차 대전은 모든 총성이 멎으면서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태평양에선 미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USS 벙커 1호가 2대의 카미카제 공격기에 충돌하고 오키나와의 해병들은 대학살에 직면한다. 아무데도 못 갔죠. 죽거나 다쳐야만 거길 나갈 수 있었습니다.